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깝치는 거야? 민간인 주제에 혼나고 싶어? 면회실에서 아들을 괴롭힌 상사가 한 여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사람이 별 3개를 단 국군방첩 사령관이라는 것을, 그리고 20분 후 자신의 머리 위로 헬기 편대가 뜰 것이라는 사실을요.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 강민주 중장이라는 이름은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여군 최초로 707 특수임무단의 혹독한 선발 과정을 통과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로 여성 지원자에게조차 단 하나의 특혜도 허용하지 않았다. 영하 20도의 설악산 계곡에서 72시간 생존 훈련을 견뎌내고 40kg의 완전 군장을 메고 50km를 행군하며 수중 침투 훈련에서 동기 남성 대원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한 여성은 강민주가 처음이었다. 그녀의 전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707 특임대에서 7년간 복무하며 국내외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었고 2010년 소말리아 해적 진압 작전에서는 인질 구출팀을 이끌며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그 공로로 화랑무 공훈장을 받았고 육군 내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후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준장으로 진급했으며 현재는 별 3개를 단 중장으로서 국군방첩사령관직을 맡고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군 내부의 간첩을 색출하고 비리를 수사하는 핵심 기관이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아우르는 전군의 보안과 정보를 책임지는 자리였다. 방첩사령관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실세였고 그 자리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 바로 강민주였다. 그녀가 지휘하는 방첩사 요원들은 전국의 모든 부대를 24시간 감시했고 그 어떤 비리도 그녀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강민주 중장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한태호가 있었다. 21살의 한태호는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각오로 대학 입학을 미루고 자원입대를 선택했다. 그것도 가장 험준한 강원도 화천의 육군 제7보병사단 일명 칠성부대 수색대를 지원했다. 제7사단은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 부대였고 그 중에서도 수색대는 적 침투로를 정찰하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중의 정예였다. 한태호가 입대를 결심했을 때 강민주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내가 정한 길이라면 끝까지 가봐라. 하지만 내 이름을 절대 꺼내지 마라. 너는 한태호일 뿐이다. 방첩사령관의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명의 병사로 살아라.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차갑게 말했다. 한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고 싶었다. 입대 후 6개월 동안 강민주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면회 가지 않았다. 주말마다 면회를 오는 다른 부모들과 달리 그녀는 철저히 거리를 두었다. 아들이 독립적인 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고 자신의 권력이 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짧은 전화 통화로만 안부를 확인했다. 잘 지내냐? 예, 어머니. 고생 많다. 몸 건강히 복무해라. 예. 통화는 늘 30초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민주의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방첩사 정보분석과에서 올라온 주간 보고서에 제7사단 수색대대의 이름이 포착된 것이다. 익명의 제보자가 부대 내 유류비 횡령 정황을 신고했고 교차 검증 결과 행정보급관이 군수품을 빼돌려 민간에 되팔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는다는 진술도 여러 건 접수되었다. 강민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가장 증오하는 것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국가를 배신하는 간첩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하를 착취하는 썩은 간부였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존재인데 그 군인을 괴롭히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라면 더욱 그랬다. 강민주는 즉시 방첩사 수사팀에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 제7사단 수색대대를 집중 감시해라. 단, 내 아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절대 누설하지 마라. 철저히 객관적으로 수사하되 증거가 확보되면 즉시 보고하라. 수사팀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한태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강민주는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휴대전화를 들었다. 태호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말끝이 떨렸다. 괜찮냐? 강민주가 물었다. 예, 괜찮습니다. 한태호는 대답했지만 그의 음성에는 고통이 배어 있었다. 몸은 괜찮은 거냐? 강민주가 다시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3초, 5초, 그리고 10초. 한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호야. 강민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 저 괜찮습니다.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요. 주말에 푹 쉬면 괜찮을 겁니다. 훈련이 힘든 게 아니지? 강민주가 날카롭게 물었다. 네. 한태호의 대답은 거짓이었다. 강민주는 알 수 있었다. 20년을 키운 아들의 목소리를, 그 떨림을, 그 두려움을 모를 리 없었다. 누가 너한테 손을 댔냐? 강민주의 질문에 한태호는 황급히 부인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체력이 약해서 적응이 좀 늦는 것뿐입니다. 태호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강민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불안이었다. 어머니께 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태호로서 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일개 병사로요. 부탁입니다, 어머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강민주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707 특임대 시절 그녀는 인질 구출 작전 전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침묵.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즉시 방첩사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7사단 수색대대 수사 진척 상황 보고하라. 사령관님, 현재 행정보급관 박춘식 상사의 비리 정황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는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했고 이를 은폐하기 시키기 위해 병사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고참 병사들을 동원하여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한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명단은? 강민주가 물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5명입니다. 그중 수사과장이 잠시 머뭇거렸다. 말해라. 그중 1명이 강태호 일병입니다. 강민주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춘식 상사가 한태호 일병이 방첩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습니다. 응하지 않자 분대장 임성태 상병을 시켜 집중적으로 가혹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수사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매일 밤 세탁실로 불러내 방탄복을 입힌 후 복부를 구타한 것으로 진술되었습니다. 강민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707 특임대 시절 그녀는 적진에 침투할 때 항상 감정을 죽였다. 분노도 두려움도 동요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임무에만 집중했다.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그때와 똑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내일 당장 화천으로 간다. 수행원 없이 단독으로 움직일 것이니 차량만 준비해라. 민간인 차량으로. 사령관님 그러시면. 명령이다. 강민주가 차갑게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만 맴돌았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20년 전 그녀가 707 특임대에 합격했을 때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군인은 두 가지를 지킨다. 국가와 전우다. 그 외의 것은 모두 포기해야 한다.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아들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고문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강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707 특임대 시절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젊은 여성이 그녀였다. 그때 그녀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적이든 죽음이든 고통이든 모두 이겨낼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머니가 된 지금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 아들이었다. 기다려라, 태호야. 강민주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간다. 강원도 화천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는 휴전선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깊은 산골에 위치해 있었다.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땅이었고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오지 중의 오지였다. 이곳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스스로를 최전방의 파수꾼이라 불렀다. 적의 침투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가장 먼저 대응하는 정예부대. 그것이 수색대대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일부 썩은 간부들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있었다. 수색대대 행정보급관 박춘식 상사는 부대 내에서 실세로 군림했다. 그는 부대의 모든 물자와 예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 권한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군용 경유를 빼돌려 민간 주유소에 넘기고 부대 식자재를 횡령하여 화천 시내 식당에 되팔았으며 심지어 병사들의 피복까지 빼돌려 군납업체와 결탁하여 리베이트를 챙겼다. 박춘식은 올해 41살로 이미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진급에는 번번이 실패했고 상사 계급에서 정년을 맞이할 처지였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부대 예산을 손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자 금액은 점점 커졌다. 지난 1년간 그가 횡령한 금액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다. 문제는 그 구멍을 메우는 방식이었다. 박춘식은 부대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병사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는 분대장급 고참 병사들을 회유하여 후임병들에게 돈을 걷어오도록 지시했다. 집에 전화해서 용돈 좀 보내달라고 해라. 안 그러면 군 생활 편하게 못한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10만 원, 20만 원씩 돈을 보냈다. 박춘식은 그 돈을 가로챘고 분대장들에게는 일부를 떼어주며 입을 막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인물이 임성태 상병이었다.
그는 제3소대 2분대장으로 23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잔인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임성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폭력으로 여러 번 경찰서 신세를 졌고 법원의 권고로 군 입대를 선택한 인물이었다. 그는 군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여겼고 후임병들을 노예처럼 부렸다. 박춘식은 그런 임성태의 성향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성태야, 내 분대 후임들 중에 집안 괜찮은 애들 있지? 어느 날 저녁 박춘식이 임성태를 불러 물었다. 몇 명 있습니다, 상사님. 임성태는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 애들한테 돈 좀 걷어와라. 부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 1인당 30만 원씩만. 알겠습니다. 임성태는 고개를 숙였다. 잘하면 너 다음 달 병장 진급 추천서 내줄게. 박춘식의 말에 임성태의 눈이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상사님. 그날 밤부터 임성태의 타깃이 된 사람이 바로 한태호였다. 임성태는 한태호가 평소 과묵하고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했다. 게다가 박춘식으로부터 한태호의 어머니가 방첩사령관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그는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다. 방첩사령관 아들이면 돈이 없을 리 없잖아. 집에 전화 한 통이면 100만 원도 보낼 수 있을 거야. 임성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한태호가 내무반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점호가 끝난 직후였다. 하루 종일 산악 행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는 침상에 앉아 군화끈을 풀고 있었다. 그때 임성태가 다가왔다. 야, 한태호. 예, 분대장님. 한태호는 일어서서 자세를 가다듬었다. 너 집에 전화 좀 해봐.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려. 요즘 연락 안 하고 지내잖아. 한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업무 중이라는 자동응답만 들렸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연락할 친척도 없었다. 한태호는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분대장님, 어머니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래? 그럼 내일 다시 해봐. 임성태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 임성태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야, 한태호. 나 좀 따라와봐. 임성태는 한태호를 내무반 뒤편의 세탁실로 끌고 갔다. 세탁실은 낡은 세탁기 2대와 건조대만 놓인 좁은 공간이었다. 창문도 없어 환기가 되지 않았고 습기 찬 냄새가 진동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분대장님? 한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집에 돈 좀 보내달라고 해. 임성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예. 한태호는 당황했다. 부대 운영비가 부족하대.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런 건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야, 이 자식아.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임성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죄송합니다. 한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30만 원만 보내. 그럼 앞으로 군 생활 편하게 해줄게. 하지만 저희 집은 형편이. 너희 엄마 장성이잖아. 장성이 돈이 없겠어? 임성태가 비웃었다. 한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입대할 때 어머니와 약속했다. 절대 어머니의 이름을 꺼내지 않기로. 방첩사령관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병사로 살기로.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한태호가 조용히 물었다. 행정실 상사님한테 들었지. 내 엄마가 방첩사령관이라며? 대단하네. 그런데 아들은 왜 이렇게 째째해? 임성태는 한태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죄송하지만 그 돈은 보낼 수 없습니다. 한태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 임성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임성태는 한태호의 멱살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죄송합니다. 한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임성태의 주먹이 한태호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예고 없는 공격이었다. 한태호는 숨이 막혀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 임성태가 차갑게 말했다. 한태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방탄복 입어. 임성태가 구석에 놓인 방탄복을 던졌다. 왜 이걸 입습니까? 입으라니까. 한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방탄복을 착용했다. 방탄복은 10kg이 넘는 무게였고 가슴과 복부를 완전히 감쌌다. 임성태는 한태호가 방탄복을 입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복부였다. 방탄복이 충격을 흡수했지만 그 안쪽으로 전달되는 충격은 뼈까지 울렸다. 한태호는 신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돈 보낼 거야? 죄송합니다. 또 한 번의 주먹. 보낼 거냐고? 죄송합니다. 임성태는 주먹 대신 군화를 들었다. 그리고 한태호의 복부를 군화 뒷굽으로 내리찍었다. 방탄복이 있어도 충격은 컸다. 한태호는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나. 임성태가 말했다. 한태호는 다시 일어났다. 너 진짜 끝까지 안 보낼 거야? 어머니께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한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단단했다. 임성태는 혀를 찼다. 좋아, 알았어. 근데 앞으로 매일 밤 여기 나와. 내가 돈 보낼 때까지. 네. 한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부터 한태호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매일 밤 10시 소등 후 임성태는 한태호를 세탁실로 불렀다. 그리고 방탄복을 입힌 뒤 주먹과 발로 때렸다. 복부를, 옆구리를, 허벅지를. 방탄복은 외상을 막아주었지만 내부 충격까지는 막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한태호의 갈비뼈 2대가 금이 갔다. 2주가 지나자 내장에 출혈이 생겼다. 한 달이 지나자 한태호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돈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다.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 버텼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서 피를 토하고 진통제를 몰래 구해 먹으며 버텼다. 다른 병사들은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임성태의 보복이 두려웠고 박춘식 상사의 권력이 무서웠다. 그들은 한태호를 동정하면서도 외면했다. 그것이 군대였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한태호는 매일 밤 세탁실에서 맞으며 생각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태호는 화장실에서 또다시 피를 토했다. 붉은 피가 변기물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뼈만 남은 유령 같았다. 두 눈은 움푹 들어갔고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한태호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리고 화천에서 200km 떨어진 서울 용산구 국군방첩 사령부에서는 한 어머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 7시 강민주는 용산구 국군방첩 사령부를 빠져나왔다. 평소처럼 별 3개가 달린 중장 정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검은색 블레이저와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40대 여성이 서 있었다. 누가 봐도 주말에 아들 면회 가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주차장에는 방첩사에서 준비한 민간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색 현대 소나타였다. 군용 차량이 아니라 일반 렌터카였다.
번호판도 민간 번호판이었다. 강민주는 운전석에 앉았다. 수행원도 경호원도 부관도 없었다. 완벽한 단독 행동이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서울을 빠져나왔다. 경춘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가평을 지나고 춘천을 지나고 화천으로 들어섰다. 도로 양옆으로 험준한 산맥이 펼쳐졌다. 민간인 차량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간간히 군용 트럭만 지나갔다. 이곳은 민간인 통제 구역과 가까운 지역이었다. 강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산 어딘가에서 아들이 매일 밥 맞고 있었다. 방탄복을 입힌 채 군화로 복부를 차이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당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강민주는 제7사단 정문에 도착했다. 초병이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했다. 강민주는 민간인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초병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면회 목적을 물었다. 아들 면회 왔습니다. 강민주가 조용히 대답했다. 성함과 소속 부대는 한태호 일병 수색대대입니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초병은 초소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돌아와 출입증을 건네주었다. 면회실은 저 건물입니다. 주차는 앞쪽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주는 차를 몰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부대 내부는 토요일이라 한산했다. 병사들은 주말 외출을 나갔거나 내무반에서 쉬고 있었다. 강민주는 면회실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면회실은 낡은 2층 건물이었다. 1층은 매점과 휴게실이었고 2층이 면회실이었다. 강민주는 건물로 들어가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는 좁았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긴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다. 창문 너머로 연병장이 보였다. 강민주는 구석 자리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다. 손목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다. 면회 시간은 11시부터였지만 그녀는 일찍 도착했다. 30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걸을 수는 있을까? 말을 할 수 있을까? 11시가 되자 면회실 문이 열렸다. 1명, 2명 병사들이 들어왔다. 가족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한태호는 보이지 않았다. 강민주는 시계를 다시 보았다. 11시 10분. 아직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11시 15분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강민주는 숨이 멎었다. 문 앞에 선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태호는 뼈만 남은 몸으로 문틀을 붙잡고 서 있었다. 6개월 전만 해도 75kg의 건장한 청년이었던 아들은 이제 50kg도 안 되어 보였다. 얼굴은 해골처럼 움푹 들어갔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다. 군복은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노인처럼 느렸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참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평범한 어머니처럼 행동해야 했다. 한태호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다. 태호야. 강민주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한태호가 의자에 앉으려 하자 몸이 휘청거렸다. 강민주는 재빨리 아들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 끝에 전해진 감촉은 뼈였다. 살이 아니라 뼈였다. 강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707 특임대 시절 그녀는 고문 저항 훈련을 받았다. 72시간 동안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 박탈을 견뎌내는 훈련이었다. 그때 교관이 말했다.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노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 강민주는 후자를 선택했다. 아들을 보며 느끼는 고통을 분노로 바꿨다. 그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얼음처럼 단단해졌다. 어머니, 제가 좀 약해져서. 한태우가 말을 흐렸다. 괜찮다. 강민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다. 태우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누가 너한테 손을 댔냐? 한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제가 훈련을 못 따라가서 그런 것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강민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얼마나 더 참을 건데? 강민주가 물었다. 저 전역할 때까지. 한태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임성태 상병이 껌을 씹으며 들어왔다. 그는 한태우를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다른 병사들은 임성태를 보자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했다. 그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임성태는 한태우의 뒤에 서서 그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야, 한태우. 여기 앉아서 뭐해? 한태우의 몸이 움찔했다. 강민주는 임성태를 올려다보았다. 23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병사였다. 어깨에는 상병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아줌마가 태우 엄마세요? 임성태가 껌을 씹으며 물었다. 말투는 건들거렸고 존댓말 속에 무례함이 섞여 있었다. 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임성태의 손을 보았다. 아들의 뒷덜미를 잡은 그 손을. 손가락 관절이 두꺼웠다. 주먹으로 무언가를 자주 때린 손이었다.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임성태가 비웃었다. 손 치워. 강민주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뭐? 임성태가 눈을 가늘게 떴다. 내 아들한테서 손 치우라고 했다. 강민주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아줌마,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요? 여기는 군대예요. 민간인이 군인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임성태는 오히려 더 세게 한태우의 뒷덜미를 움켜쥐었다. 한태우가 신음을 삼켰다. 그 순간 강민주의 눈빛이 변했다. 평범한 어머니의 눈빛이 사라지고 707 특임대 시절의 냉혹한 전사의 눈빛이 나타났다. 20년 전 그녀는 소말리아 해적선에 침투할 때 그 눈빛으로 적을 바라보았다.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전장의 눈빛이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손 치워. 강민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임성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저 여자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안을 무시했다. 여기는 자신의 영역이었다. 수색대대는 자신과 박춘식 상사의 왕국이었다. 민간인 따위가 무서울 게 뭐가 있나? 아줌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분대장이.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다. 박춘식 상사가 들어왔다. 그는 40을 넘긴 나이답게 배가 불룩 나와 있었고 얼굴은 술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깨에는 상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박춘식이 물었다. 상사님, 이 아줌마가 저한테 함부로 말해요. 임성태가 투덜거렸다. 박춘식은 강민주를 보았다. 그리고 비웃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군인한테 함부로 해요? 당신들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냐? 강민주가 차갑게 물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아들? 아, 한태우 엄마구나. 박춘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태우 엄마.
근데 아줌마 아들이 군대에서 고생하는 거 모르세요?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다니 무슨 소리냐? 뭐 용돈도 좀 보내주고 그래야죠. 다른 애들은 부모가 다 챙겨주는데 태호는 왜 그런 게 없어요? 박춘식은 강민주에게 한 발짝 다가왔다. 강민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저 상사가 주동자였다. 아들을 괴롭힌 것도 돈을 뜯어낸 것도 매일 밤 폭행한 것도 모두 저자의 짓이었다. 그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아줌마 말 좀 하세요. 벙어리예요. 박춘식이 강민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강민주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을 짐승처럼 괴롭힌 놈들이 지금 눈앞에서 비웃고 있었다. 돈을 뜯어내고 폭행하고 고문한 인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170cm였다. 박춘식보다 작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누구보다 거대해 보였다.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라. 강민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민주다. 국군 방첩사령관이다. 너희들은 지금 국가를 배신했고 부하를 고문했으며 군법을 유린했다. 그리고 가장 큰 잘못은 강민주는 박춘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아들을 건드렸다는 거다. 박춘식과 임성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첩사령관, 중장,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춘식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옆에 서 있던 임성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은 여전히 한태호의 뒷덜미를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힘이 빠져 있었다. 면회실 안에 다른 병사들과 가족들도 모두 침묵했다. 누군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다. 거짓말이시죠? 박춘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중장님이 이런데 올 리가.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강민주는 블레이저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군인 신분증이었다. 녹색 표지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고 사진 옆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계급 중장, 성명 강민주, 보직 국군 방첩사령관. 박춘식은 신분증을 보자 무릎이 꺾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충성. 그가 외쳤지만 목소리는 갈라졌다. 임성태도 황급히 한태호의 뒷덜미에서 손을 떼고 경례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너희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강민주가 차갑게 말했다. 유류 횡령, 군수품 절도, 병사 금품 갈취, 그리고 가혹행위. 방첩사 수사팀이 지난 한 달간 너희들을 감시했다.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 박춘식의 얼굴이 재빛으로 변했다. 사령관님. 저는 닥쳐. 강민주의 한마디에 박춘식의 입이 다물어졌다. 강민주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한태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태호야 일어나. 강민주가 부드럽게 말했다. 한태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어머니 앞에서 쓰러질 수는 없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지 않다. 강민주는 아들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들의 상의를 걷어 올렸다. 면회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한태호의 복부는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갈비뼈 부분은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고 일부는 부어올라 있었다. 뇌출혈의 흔적도 여러 곳에서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체계적인 고문이었다.
방탄복을 입혀 외상을 최소화하면서 내부 장기를 파괴하는 악질적이고 계획적인 고문이었다. 강민주의 손이 떨렸다. 707 특임대 시절 그녀는 수많은 전장을 누볐고 부상당한 동료들을 봤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만큼 그녀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없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피부치가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나라의 군대에서 이런 꼴을 당했다. 박춘식. 강민주가 이름을 불렀다. 박춘식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다. 예. 사령관님, 내가 지시했지?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마라. 강민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죽음보다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방첩사 수사팀이 내 통화 기록을 모두 추적했다. 민간 주유소 사장과의 통화, 군납업체 직원과의 통화, 그리고 내 첩과의 통화까지.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박춘식은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신이 나가서. 임성태. 강민주가 다시 이름을 불렀다. 임성태는 박춘식보다 더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는 23살의 어린 나이였고 군 생활 경험도 얼마 되지 않았다. 방첩 사령관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예. 내가 내 아들을 매일 밤 세탁실로 끌고 가서 방탄복을 입히고 때렸지. 저는 상사님 명령이면 부하를 고문해도 되나? 강민주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임성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바닥을 보며 몸을 떨 뿐이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블레이저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투박한 검은색 스마트폰이었다. 일반 휴대전화가 아니라 국방부 전용 보안 단말기였다. 암호화 통신이 가능하고 위성 통신망을 사용하는 군 최고 위층 전용 장비였다. 강민주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렸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육군 참모총장 김태현 대장이었다. 그는 육군의 최고 책임자였고 별 4개를 단 대장이었다. 강민주보다 한 계급 위였다. 총장님, 강민주입니다. 강민주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 강 사령관. 무슨 일인가? 김태현 총장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토요일 오전이었고 그는 아마도 골프장에 있을 것이었다. 지금 화천 제7사단 수색대대 면회실에 있습니다. 제7사단? 거기는 왜? 내 아들이 여기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의 몸에 새겨진 고문의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김태현 총장은 강민주를 20년 넘게 알아온 사이였다. 그녀가 707 특임대 시절부터 지켜본 후배였고 그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강민주는 절대 과장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고문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정말 고문이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게. 김태현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수색대대 행정보급관 박춘식 상사가 부대 운영비 3천만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금품을 갈취했고 응하지 않는 병사들에게는 분대장을 시켜 가혹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 밤 세탁실로 끌고 가서 방탄복을 입힌 후 주먹과 군화로 복부를 구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장기 손상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 고문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5명입니다. 그중 제일 심각한 피해자가 제 아들 한태호 일병입니다. 갈비뼈 골절, 내장 출혈,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강민주는 담담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휴대전화를 쥔 채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방첩사 수사팀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예.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피해자 진술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총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강 사령관, 자네 명령을 내려주게. 지금부터 20분 안에 중앙수사단 병력을 헬기로 투입해 주십시오. 제7사단 수색대대 전체를 봉쇄하고 박춘식 상사와 임성태 상병을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묵인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보직 해임 조치를 요청합니다. 사단장까지? 예. 사단장은 지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태현 총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강민주의 요구가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군 내부 비리와 가혹행위는 육군의 가장 큰 치부였다. 특히 방첩 사령관의 아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그것은 육군 전체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었다. 차라리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다. 알겠네. 20분 안에 헬기를 띄우겠네. 나도 직접 가겠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강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박춘식과 임성태를 내려다보았다. 두 사람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박춘식은 울고 있었고 임성태는 정신을 잃은 듯 멍한 표정이었다. 너희들은 끝났다. 강민주가 차갑게 말했다. 군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끝났다. 20분 후면 헬기가 도착한다. 육군 중앙수사단이 너희들을 체포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유류 횡령, 금품 갈취, 상습 폭행, 부하 고문. 이 정도면 군 교도소에서 최소 10년은 썩을 것이다. 박춘식이 강민주의 발을 붙잡으려 했다.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한테 식구들이, 내 아들한테도 가족이 있다. 강민주는 박춘식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내가 내 아들을 때릴 때는 생각 안 했나? 내가 내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때는 생각 안 했나?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라. 강민주는 아들을 부축해 일으켰다. 태우야, 잠깐만 참아라. 곧 병원으로 데려갈 테니까.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한태우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괜찮지 않아.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엄마가 다 안다. 갈비뼈 골절의 내장 출혈이면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면회실 밖에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헬리콥터 로터의 굉음이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더니 점점 커졌다.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였다. 강민주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에서 세 대의 UH-60 블랙호크 헬기가 하강하고 있었다. 육군 중앙수사단 소속 헬기였다. 각 헬기마다 완전 무장한 수사관 10명씩이 탑승해 있을 것이었다. 헬기들은 연병장 한가운데에 착륙했다. 로터 회전으로 인한 바람이 면회실 창문을 흔들었다. 헬기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뛰어내렸다. 그들의 가슴에는 하얀색으로 CID라고 새겨져 있었다. 중앙수사단이었다. 마지막 헬기에서는 육군 참모총장 김태현 대장이 내렸다. 그는 정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 4개가 빛났다. 그의 뒤를 제7사단장 이강수 소장이 따랐다. 이강수 소장의 얼굴은 창백했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그것도 방첩 사령관의 아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다. 강민주는 한태우를 의자에 앉히고 면회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연병장으로 향했다. 김태현 총장이 그녀를 보고 경례를 했다. 충성. 강 사령관. 충성.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주도 경례로 답했다. 피해자는 2층 면회실에 있습니다. 용의자 2명도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김태현 총장은 중앙수사단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체포해라. 충성. 수사단장이 답하고 수사관 10명을 이끌고 면회실로 향했다. 잠시 후 박춘식과 임성태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다. 박춘식은 계속 울고 있었고 임성태는 이미 정신이 나간 듯 했다. 저들을 육군 교도소로 이송하라. 독방 수감이다. 김태현 총장이 명령했다. 충성. 수사관들은 두 사람을 헬기로 끌고 갔다. 이강수 사단장은 강민주 앞에 섰다. 그는 차렷 자세를 취하고 고개를 숙였다. 사령관님, 송구스럽습니다. 제 지휘 하에서 이런 일이. 사단장님은 보직 해임 처분을 받으실 겁니다. 강민주가 차갑게 말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님뿐만 아니라 연대장, 대대장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이강수는 대답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였다. 강민주는 다시 면회실로 올라갔다. 한태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태호야, 일어나. 병원 가자. 예, 어머니. 한태호는 일어섰다. 강민주는 아들을 부축했다. 그리고 함께 헬기로 향했다. 서울 용산구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로 가는 헬기 안에서 강민주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창밖으로 화천의 산맥이 멀어지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그곳을 한태호는 이제 떠나고 있었다. 헬리콥터가 서울 용산구 국군수도병원 옥상 헬기장에 착륙한 것은 오후 1시였다. 로터 소리가 잦아들자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4명으로 구성된 외상센터 팀이었다. 강민주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혔다. 환자는 21세 남성입니다. 갈비뼈 골절 추정, 내장 출혈 의심, 1달 이상 지속적인 복부 타격을 받았습니다. 강민주의 브리핑은 정확했다. 707 특임대 시절 그녀는 전장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고 부상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법을 배웠다. 의료진은 한태호를 응급실로 옮겼다. CT 촬영 결과 갈비뼈 3대가 골절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는 폐를 찔러 기흉을 일으키고 있었다. 비장에도 열상이 있었으며 간에서는 경미한 출혈이 발견되었다. 위장 내벽도 손상되어 있었다. 의료진은 즉시 수술을 결정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집도의가 말했다. 강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명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강민주는 수술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707 특임대 시절 그녀는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소말리아 해적선에 침투할 때도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할 때도 그녀는 언제나 냉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수술실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전우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다. 오후 5시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집도의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골절된 갈비뼈를 고정했고 비장 열상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폐 기흉도 처리했습니다. 다만 회복에는 최소 석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유증은? 강민주가 물었다. 적절히 치료받으면 후유증 없이 완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1달 더 늦었다면 집도의는 말을 흐렸다.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집도의에게 감사를 표하고 중환자실로 향했다. 한태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여러 개의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인 신호음을 내고 있었다.
강민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갑던 손이 이제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엄마가 지켜줄게. 강민주는 중얼거렸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날 밤 강민주는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켜고 방첩사 수사팀이 보내온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다. 박춘식 상사의 범죄 내역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했다. 지난 3년간 그가 횡령한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군용 경유를 빼돌린 것만 5천만 원어치였고 식자재 횡령이 4천만 원, 피복 절도가 2천만 원, 병사 금품 갈취가 1천만 원이었다. 임성태 상병의 기록도 끔찍했다. 그는 입대 전에도 학교 폭력으로 3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 중 1명은 늑골골절로 병원에 입원했었다. 군 입대 후에도 같은 분대 후임병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그중 2명은 심리 상담을 받았다. 강태호는 6번째 피해자였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강민주는 보고서를 덮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새벽 4시였고 서울의 불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 이번 일로 끝내지 않는다. 강민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군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날 월요일 강민주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복귀했다. 그녀는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방첩사 예하 모든 부서장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수사과장, 정보분석과장, 보안과장, 작전과장, 그리고 참모장까지 총 15명이었다. 여러분, 지난 주말 제7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은 알고 계실 겁니다. 강민주가 입을 열었다. 네, 사령관님. 참모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수색대대뿐만 아니라 전군에 걸쳐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민주는 스크린에 통계 자료를 띄웠다. 지난 5년간 국방부에 접수된 병사 가혹행위 신고는 총 832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97건에 불과합니다. 처벌률이 12%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참모들은 침묵했다. 은폐입니다. 강민주가 답했다. 부대 지휘관들이 자신의 평가가 나빠질까봐 사건을 덮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침묵합니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으니 계속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강민주는 테이블을 손으로 쳤다. 이제부터 바꿉니다. 방첩사 전 병력을 투입하여 전군의 비리를 색출합니다. 특히 최전방 부대부터 시작합니다. 사령관님, 규모가 너무 큽니다. 전군을 대상으로 하면 인력이 부족할 수.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인력을 늘리면 됩니다. 강민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국방부 장관께 건의하여 방첩사 정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에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클린 암호명 정화로 합니다. 군을 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민주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준영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강민주보다 10년 선배였다. 장관님, 방첩사령관 강민주입니다. 오, 강 사령관. 주말에 고생 많았다고 들었네. 아들은 괜찮은가?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번 일은 정말 충격적이네. 방첩사령관의 아들이 저런 꼴을 당하다니. 장관님,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군의 비리를 뿌리 뽑고 싶습니다. 강민주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박준영 장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좋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모두 승인해주겠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네. 말씀하십시오.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게. 야당에서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네. 물론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군의 명예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알았네. 힘내게 강 사령관. 전화를 끊고 강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박춘식과 임성태는 이미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재판은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재판 결과를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유죄는 확실했다. 중요한 것은 처벌의 수위였다. 강민주는 군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총장님, 제7사단 사건 기소장 받으셨죠? 네, 사령관님. 이미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는 틀림없습니다. 구형은 얼마로 하실 겁니까? 박춘식은 징역 12년, 임성태는 징역 8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강민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조직적 고문입니다. 박춘식은 징역 15년, 임성태는 징역 10년을 구형해 주십시오. 군 검찰총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언론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득했다.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었다. 방첩 사령관의 아들이 군대에서 고문당했다는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박춘식은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임성태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또한 두 피고인은 군에서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으며 일체의 군 관련 연금 및 혜택을 박탈한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춘식과 임성태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법정을 떠났다. 한편 제7사단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졌다. 사단장 이강수 소장은 보직 해임되어 예편했다. 수색대대 대대장과 연대장도 모두 경질되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청렴한 장교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비리 신고 창구를 열었고 익명 보장을 약속했다. 한태호는 석 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퇴원했다. 그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다. 군의관은 의병 전역을 권고했다. 한태호는 어머니와 상의 끝에 전역을 결정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끝까지 복무하지 못해서. 미안한 건 엄마야. 강민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아니다, 태호야. 넌 잘못이 없어. 잘못은 저 썩은 인간들에게 있어. 강민주는 아들을 안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한태호는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고통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6개월 후 강민주는 국방부 청사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개월간 방첩사는 작전명 정화를 통해 전군의 비리를 색출했습니다. 그 결과 총 273건의 비리를 적발했고 152명의 간부를 처벌했습니다. 횡령 금액만 총 28억 원에 달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또한 병사 가혹행위 89건을 적발하여 가해자 전원을 군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첩사는 군 내부 비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민주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강태호의 마지막 검진 날이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병원을 나서며 강민주는 아들과 나란히 걸었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태호야, 이제 뭐 하고 싶니?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어머니. 한태호가 말을 멈췄다. 왜? 저도 나중에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처럼 정의로운 군인이요. 강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이냐? 예. 저는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군대가 썩은 게 아니라 일부 썩은 사람들이 군대를 망치는 거라는 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고 싶습니다. 어머니처럼. 강민주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럼 준비 많이 해야 할 거다. 예, 어머니.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강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군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고 썩은 뿌리가 숨어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한 걸음씩 한 사람씩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미래의 모든 병사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 것이다. 강민주 중장은 국군 방첩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정의의 칼날은 결코 무뎌지지 않을 것이며 어둠을 밝히는 빛은 언제나 타오를 것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민주 중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힘은 약자를 짓밟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요. 침묵은 때로 미덕이 아닙니다. 부당함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권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